도모 필자를 모시고 듣는 도모 뒷이야기, 도모 뒷담화. 오늘은 오승재 필자님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과 진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주제를 좀 넓혀볼까요? 네, 좋죠. 자격 인정.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가족이랑 혼인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얘기했듯이 행정적으로 사실혼의 법적 개념을 이제 해석하는 틈새에서 드러난 이제 우연한 상황과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성소수자 운동이 만나서 얻은 사회적인 성과, 그게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좀 드러났는데, 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재정의 할 때가 사회적으로 이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이게 확실히 물론 때는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도는 늘 현실을 따라잡는데 급급하니까 네. 그 속도가 느린 것 같긴 한데요.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이 그래서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단순히 성소수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보다 못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보다 좋은 남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남이에요. 맞아요. 제도적으로는 남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련해서도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도 이제 법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나와 가족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혼 부모의 사실 자녀도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을 재구성하게 된다면 사실 제일 먼저 어떤 부서야 하는 개념이 이 성애를 기반으로 한 이 가족관계, 혼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의 개념 자체는 어쨌거나 성애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성애나 어떤 출산을 개념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성될 수 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이 어떤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 코너 같은 데 가보면 요새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어떤 글들이 굉장히 많이 책으로 묶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다른 형태의 가족, 꼭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보면 예를 들면 뭐 가출 청소년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부정적인 사례를 그치, 부정적인 사례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들은 실질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고, 예를 들면 제가 본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저 오타쿠 그런 거 아니고요. 도쿄 가파더즈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원제는 네. 그게 이제 도쿄에서 살아가는 노숙자 세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게 20년 된 애니메이션이에요. 일본에 20년 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사실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한국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뭐랄까 받아들인다, 내지는 뭐 외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서야 좀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고무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도 사실은 그런 공동체들은 있었어요. 어느 사회든 사실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가 혈연 혹은 혼인으로 형성되는 이제 가족 관계, 뭐 그런 이제 공동체 관계라고 규정해 본다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생활과 관련해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들은 늘상 어느 사회든 존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존재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규정하고 그걸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출발한 지는 조금 되긴 했거든요. 그쵸. 우리도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도 사회적 논의가 된 지는 꽤 됐고, 다만 이제 진전이 없다는 게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이제 얘기들이 조금 추상적이고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뭐 얘기를 조금 얹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제 공동체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문화 매체가 드라마였는데 외국 드라마였는데 스킨스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스킨스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드라마거든요.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적인 드라마인데 막 보면 이제 10대 청소년들 마약하고 몰려다니면서 막 무분별한 섹스, 성소수자 얘기도 거기 또 나오는데 빌면 또 굉장히 자극적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청소년들 굉장히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데 가장 중요하게 벌어지는 인간적인 관계가 친구예요. 친구와 우정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어떤 공동체 서로가 위기와 위험을 삶에서 경험하는데 서로의 이제 삶에서 계속 그런 위기와 위험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라고 하는 소재가 그런 거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순간들에 항상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어른들보다 같은 이제 생애 주기를 살고 있는 친구 혹은 뭐 동생, 후배 뭐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이제 동세대 집단에 대한 어떤 이 판타지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좀, 나도 누군가와 저렇게 협력하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 그런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술고등학교 네, 압도적으로 많은 반이 이제 3년 동안 같이 가는 반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들과 생활해본 결과 나는 여성들하고 공동체를 꾸려서 생활하는 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성적 지향과 배치되게. 그래서 전혀 성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더 매우 안정감을 느끼고 이 여성들과 함께라면 물론 이제 31명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이 여성들과 함께라면 굉장히 유대관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삶이 잘 우뚝 서는 이런 공동체가 꾸려지겠다 해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는 주 5일 떡볶이를 먹었는데 엽떡 네, 뭐 그 종류별로 떡볶이 다 먹었거든요. 신전 엽떡 이런 거 떡볶이를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만약에 그때는 30살이 굉장히 어떤 기준점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넘었는데 우리가 아무도 가족을 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자. 뭐 이런 식의 결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근데 결혼도 아니고 뭐 출산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혈연 관계나 어떤 혼인, 성애 이런 걸로 맺어지는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었고 굉장히 흔쾌해했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러면 막 집은 어디다 구할까 막 이런 얘기도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예고한 때가 도래해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제재하거나 거리낌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런 전제들 말해서 거리낌을 주는 어떤 것들이 없다 이 사회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관계들 더 많은 공동체들이 긍정적으로 상상되고 또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체험으로선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예고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미술로 나왔죠, 예고를. 거기도 이제 여학생이 한 9할, 남학생이 1할 정도인데 이게 사실 뭐랄까 그 지정성별이 모든 거를 규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성이 주류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남성이 주류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속성이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승재님 말씀처럼 저도 여성이 주류로 이루어진 공동체랑 제가 되게 잘 맞는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경험인데 예를 들면 그 친구들 중에 사실은 뭐 페미니스트로 자기를 정체화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별로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아직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냥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 하나 잡아갖고 그래 그런 얘기 한 번씩 한다니까요. 늙어 죽으면 이렇게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맞아요. 그 소위 실버타운으로 대표되는 그런 얘기들 사실 한 번씩은 주고받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미 현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뒷받침할 제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 그래서 입양하는 경우 좀 있잖아요. 있죠, 많죠. 맞아요. 동성 파트너가 굳이 아니더라도 아까 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나이가 들면 황혼이혼 이런 거 좀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법적인 보호자가 없어지면
그렇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니까. 입원이나 수술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족은 너무 멀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자녀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녀들은 너무 멀고 나의 근처에 있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기댈 수 있는 어떤 친구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또 꾸리는 경우들이 많진 않지만 더러 또 소개가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의 지금의 제도가 경직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인간의 삶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은 매우 다채롭고 다양한 형태를 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협화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요런 논의들도 좀 더 진전을 가져오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거고, 그게 뭐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분명히 저는 더 좋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도 좀 들어요.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고, 돈 얘기하면 이런 얘기에 돈 얘기를 보면 자본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중요하죠. 다양한 가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저는 뭐 약간 사기를 조금 치면은 경제 성장률을 0.01%는 전 증가시킬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여러 가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금들, 이런 게 내수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화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간이 향유하게 되는 다양한 이제 문화, 그걸 그냥 행복이라고 우리가 쳐본다면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나 공동선이 증진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약간 곁다리로 새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야말로 사실 가장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맞아. 기능해왔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께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안 가족이다. 뭐 그러게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 이런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지면 교회 공동체야말로 가장 활발하게 발전할 거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생활 공동체 쓰고 있으니까. 생활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막 괴물 보듯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을 구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너네 사회적으로 규범에 안 맞는다라고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진보 정치가 좀 대안적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술적으로 실제로 대안적인 가족이나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외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보 정치가 더 의식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 진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판을 깔아준다? 이런 개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판을 깔아준다? 네, 저는 사실 성소수자로서 진보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생각보다 오래 전일지도 모르겠다. 요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정당이라는 곳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상성 규범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급진적일 수는 있어도 정상성의 규범에서 어느 정도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는 사실 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동력,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원회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허들을 없애고 낮추고 이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뭔가 누군가의 의식이 깨어지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판을 깔아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가족 구성권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한 의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을 깔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우리 멤버십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보고,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 활동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보 정당이 판을 깔기에 참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제 어디 뭐 내려올 데도 없어요. 이제 그냥 네. 깔면 된다 지금. 그럼 이제 문턱 없이 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도 듭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해외도 동성혼 법제화 흐름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또 얘기하셨는데 의회주도형과 사법주도형,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의회주도형과 사법주도형은 제가 임의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약간 그것의 학문적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기 때문에 오승재 사자? 네.
이게 왜냐면요. 아니, 대변인님한테 사자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사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네, 사자라도 뭐라도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네,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사실 근데 있기는 합니다. 이유가 네. 있긴 한데요. 이게 의회가 주도하느냐 사법이 주도하느냐로 분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다양한 어떤 분류법을 세울 수 있는데 저는 주체가 좀 유의미한 기준법이라고 봤고요. 이것에 따른 효과가 사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둘 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됐지만 이것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좋아요. 아니, 완전히 오히려, 사자는 아니다. 아니, 오케이.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았던 오승재의 네, 도모 최초 분류법을 공개. 도모 최초 공개인 좋다. 거잖아요. 도모 독점. 글도 써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글도 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막 나가시네. 그냥.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승재의 세계관, 세계관, 죄송합니다. 세계관 아니고, 오승재의 관점에서 분류한 동성혼 법제화의 어떤 흐름, 그 분류법에 의하면, 지금의, 제가 아는 국가들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태국, 이번에 대만, 이번에. 그쵸. 태국은 이번에 됐고, 대만, 그리고 또 어디 있지? 일본은 사실 일본 국가는 아니고, 됐죠. 정확하게는 이제 몇몇 개의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네. 시민결합. 네, 맞아요. 시민결합. 그리고 미국도 됐고. 미국 됐고, 독일도 됐죠. 유럽권은 사실은 좀 또 언급하기 좀 그래요. 대부분 된 나라들이 좀 언제 됐는지. 서유럽은 거의 다 됐죠. 대체로. 대부분 이제 된 지가 좀 오래됐어가지고, 그렇고, 아시아권은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봤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태국, 일본 일부 이제 지자체. 어떠세요? 어떻게 분류해야 되죠? 일단 그냥 제 사자 분류식에 의하면 네. 이제 저는 크게 독일하고 미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주도형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 주도형이다.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짧게 하면 법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법 체계예요. 그래서 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걸 해석하는 게 이제 법의 어떤 역할인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판례가 중요한 법 체계, 영미법계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주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정이 굉장히 활발한 다당제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연정을 구성할 때 경론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 동성결혼에 관한 논의는 독일에 예전부터 있었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이 축이 이제 이 어떤 집권 여당의 핵심 축을 오랫동안 맡아왔는데, 이들이 이제 동성결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 연정 협상 과정에서 이제 등록 동반자 관계 제도라고 해서, 이건 좀 독특한데 생활동반자법이랑 약간 다른 게 동성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동성결혼 전 단계 같이 뭔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등록 동반자 관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타협을 해요. 2001년도에 동성관계는 이제 이 등록 동반자 관계에 포섭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법적인 논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문제라든지 고용해서 배우자 수당을 안 줘가지고 제소를 당한달지, 이렇게 해서 계속 성소수자 차별이 이미 확인이 돼요. 이 제도의 어떤 운영 자체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부부라고 해석은 안 되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 측면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부부로 포섭을 했으면 기존 법의 어떤 제도들을 모두 다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랑 분리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결혼은 1000가지 이상의 권리를 창설하고 부여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이 결혼을 중심으로 한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별법을 만들 때는 이것을 다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의해서 교정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동성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의 이유인 것인데요.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오다가 이게 계속해서 저는 여기서 사실 진보정당의 중요성을 봤는데, 좌파당이나 녹색당을 비롯해서 진보정당들이 계속 환기를 시킵니다. 의회에 계속 발의를 하고요. 계속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음을 알리고 유권자를 계속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게.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계속 이제 이 흐름을 이끌어와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이어오다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떤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중도 진보? 요새 뭐라고 하죠?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말에 따르면 네. 중도 우파. 아무튼 이 중도 정당, 일종의 중도 정당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네. 2013년에 이제 3인당이 공약을 합니다. 독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겠다. 우리가 연정을 하면. 네. 근데 연정 협상 과정에서 이 동성 결혼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협정서에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이랑 네, 맞아요. 협상하면서. 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비판을 받고 역시나 진보 정당이 또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회에서 또 이제 아시겠죠? 막 드자비를 해요. 어떻게 너네 그럴 수 있냐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론의 힘에 못 이겨서 이제 23년 당시에는 찬성이 66%였거든요. 이미 과반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인당이 연정을 위해서 이 동성 결혼을 포기한 어떤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건데요. 17년에 이르러서는 83%까지 이 찬성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와.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룰 수가 없죠. 그래서 동성결혼 제도화 없이는 연정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인당이 다시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다행히 지켜지게 되는 게 당시 총리였던 이제 메르켈 총리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에 관한 표결에 있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맡기겠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집권 여당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론이 반대이다 보니까 찬성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당론을 거두자마자 3일이 지나고 연방 하원에서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대통령이 서명하고 석 달 뒤에 시행이 되는 이제 이런 상태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가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는 상태를 보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성 또는 동성의 2인 사이에서 결혼이 성립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법안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시사점이 집권 여당의 의지가 어쨌거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대 양당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이 원내에 있는 다른 진보 정당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당길 수도 있고 한없이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시사점을 저는 준다고 개인적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녹색당이나 좌파당이 원내에 없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원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동성결혼을 주요한 이슈로 계속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사실 독일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논쟁이 됐을 것인가.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유투표라는 일종의 우회로로 이것을 용인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그 한국 진보 정치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주도형은 크게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르켈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국 기준으로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독일 기준으로도 아마 이상하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서 명확히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아, 거기는 또 독실한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김상욱 씨 같은 거군요. 김상욱 씨.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이렇게. 김상욱 의원을 울산에서 한번 만나면 동성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아직 사법주도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회주도형은 어쨌든 의회는 국민의 투표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만큼 이 의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사실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쨌든 독일도 그렇지만 여론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의회가. 그래서 오히려 뭔가 소위 의회주도형으로 해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거나 어떤 혼인평등이 입법된 국가들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론이라는 단단한 어떤 기반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합의 기반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법주도형은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법주도형도 오히려 여론에 기반해 있는데 정치 엘리트보다는 사법 엘리트에 의해서 맞아요. 촉발되는 경우인 게 더 많지 않나 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좀 얘기를 할게요. 맞아요. 지적해 주신 바도 사실 일맥상통하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둘 다 여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둘 다 여론이 기반되어야 하긴 하는데 저는 여론의 밀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의회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이 사실 단기간에 쌓아진 것이 아니고 만약에 네. 단기간에 쌓아진 것이라면 어떤 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의 어떤 논의라던가 아니면 사회운동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체험들을 거치면서 생긴 여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높고 반면에 사법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법 결정이 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여론이 고려되지만
사법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여론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후의 경우의 수를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밀도가 좀 약한 편이다. 그러니까 의회 주도형에 비해서 저는 사자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대표적으로 사법 주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대만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아, 그래요? 대만은 이제 미국 얘기를 하고 네네. 저는 대만을 최초의 혼합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사법 주도, 의회 주도의 혼합형. 야, 완벽하다. 어떻게 네. 그 안에 혼합형도. 대만은 역시. 혼합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네. 저는 대만 사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례를 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사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미국 사례를 간단히 네네네. 제가 너무 넘어가 앞서갔군요.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셨어요. 아, 감사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단위별로 헌법이 있고 주 단위별로 자치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3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법률혼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동성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막 소송도 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각 주에서도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주들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임을 확인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난한 법적인 논쟁들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대법원으로 결국에는 사건이 가게 되는 구조예요. 연방대법원으로. 연방대법원이 사건으로 가서 판결이 나온 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법은 2003년에 완성이 됐는데 12년 동안의 법적 투쟁을 거쳐서 2015년에서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 벌써 사례예요. 10년 됐어.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38개 주,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 38개가 동성결혼을 법제화했었고 이게 전체 인구의 7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10명 중 7명은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5대4?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찬성과 반대 비율이 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경론이 일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사례가 이 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96년에 연방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공화당 중심의 연방의회에서 만들었던 법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니까 소중하게 우리나라가 보호하자 이 개념을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네.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재선을 의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재선에 본인이 불리해질까봐. 그리고 재선을 실제로 성공해요. 네. 근데 이게 2013년에 상속세가 문제가 된 케이스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결혼존중법이라고 해서 어떤 주에서 인정한 동성결혼법은 연방에서 모두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 소위 판례가 뒤집힘으로 인해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주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사실상 이 동성결혼의 제도화에 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좀 중론인 것 같고요. 네.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법이고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대법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사망을 하거나 사퇴를 해야 이제 대법관이 바뀌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이것이 판결이 뒤집혀서 또 동성결혼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어떤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러게요. 항상 그러니까 뭐 저도 사법주도형이라고 말씀하신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가 다시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부터 어쨌든 그랬는데 뭐 로데 웨이드 같은 낙태권 판결도 사실 뒤집힌 거잖아요. 맞아요. 뒤집혔고 실제로 어떤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 진보들이 되게 많이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다. 오히려 의회 주도형보다 더 큰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둘 중에 뭐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둘 중에 지향해야 되는 모델이 있다면 저는 전자가 그 의회 주도형이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델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복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원상 복구될 가능성은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사회 규범이자 상식으로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정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또 시민의 수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반면에 이 과정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사법주도형에 비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평생도 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 사례가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데 이제 계속 미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제 이 여론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론을 바꾸려는 무난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회 주도형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하고요. 사법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장점이 이제 어떤
당사자의 경험에 기반한 투쟁으로 이제 어떤 규범적인 판단을 받아낸다. 그래서 이 규범적인 판단이 사회의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반면 아까 이도영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바뀔 우려는 항상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바뀔 기대가 있으면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대만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치가 불안정하면 이 사법이 아무리 좋은 해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후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절충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류법이 이런 이제 사안들의 어떤 경로들을 해석하는 데에 적합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착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사법주도형은 100% 사법주도형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거랑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을 하나의 이제 분류법으로 모델화하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한계점일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미국의 변화들은 역변이죠. 역변들은 그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회 주도형이에요. 정치 권력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법적인 권력이 변화했을 때 또 이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론의 지형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제도 정치의 권력 구조가 변화하면서 그 권력 구조가 일정하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있는 구조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랬죠. 대법원 법관들을, 이제 연방 대법원 법관들을 트럼프가 많이 심어놨죠. 그쵸. 많이 심어놓고 갔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거의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지를 못하면서 보수적인 대법원이 구성이 됐는데, 그 대법원이 트럼프 눈치를 엄청 많이 봤다. 이게 사실 이제 내부적인 분석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들을 많이 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를 통제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선거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낙선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치 권력의 지형도 넘어가 버린, 보수적인 세력이 넘어가 버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온 건데, 이것의 선후 관계를 꼭 사법적인 절차였다고만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의회 주도형도 저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독일 사례도 저는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의회 주도형은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가. 사실 독일 사회가 뭐 이제 성소수자 얘기뿐만 아니라 이민법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컨센서스는 기존의 이제 의회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건 이 나치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인도주의적인 면을 강조해왔어요. 맞아요. 그게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합의였는데 그게 변화했죠. 최근의 시점에 변화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원인으로 이제 지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시민적인 여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일정하게 또 의회 권력으로 반영되면서 이민법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시 돌아가자면, 사실 이 동성혼의 경우에도 저는 동성혼이 역진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삶을 꾸린 사람들이 생겨나 버리면은 이걸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이게 의회 주도형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크게 발생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은 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편의상 분류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단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중론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법의 중론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의회로서 좌우하거나 사법으로서 좌우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만의 혼합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게요. 그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리면 사회운동과 어떤 정치 그리고 사법이 적절히 조화된 사례다. 특히 저는 사회운동의 몫이 매우 크다고 봐서 대만의 사례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대만의 사례를 좀 잘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사법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사법기관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규정의 위헌이라고 해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됐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정말 지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부터 꾸준히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법률들이 이제 상정은 됐었어요. 근데 이제 1독, 2독, 3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심의과정 같은 게 3번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제 보통은 1독 정도를 거치거나 1독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성결혼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분출이 되는데 의회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대만의 한 대학 교수, 프랑스 국적인 분인데 이 갑자기 책을 네, 펼치셔서 화면이 좀 안 보이실 테니까요. 기안성이라고 이분이 이제 한 30년 넘게 이제 타이완에서 본인의 동성 배우자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성 배우자가 이제 투병을 하면서 가족들이 다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치료 계획이라든지 이 병원의 어떤 내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권리를 독점하면서 이제 아무런 결정을 이 교수가 내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파트너가 사망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같이 살던 집에서도. 그래서 이 교수가 굉장히 처지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이완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론의 밀도를 말씀드렸는데 여론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이후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법제화 할 때는 거의 법제사법위원장격이 되는 굉장히 어느 정도 선수가 있는 국회의원인데 민진당에서 이제 이 혼인평등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앞에 25만 명이 넘는 이제 시민이 동성결혼 법제화 이 주제로 모입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운동이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노력이 담겨 있는 게 제가 방금 펼쳤던 비욘디 맑음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팔려도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 갑자기 책을 싹 펼치시길래 그치만 너무 읽어보고 싶네요. 이 책이 정말 재밌는 게 사회운동의 고민, 정치의 고민, 사법의 고민 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지역에서 캠페인을 한 사람의 고민, 예를 들면 이런 것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그 책이 독일이는다. 대만에서의 맞습니다. 혼인평등 법제화, 혼인평등 법제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군요. 굉장히 그림도 많고요, 사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실만 할 겁니다. 책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비욘디 맑음. 비욘디 맑음. 제목도 기억하기 쉽네요. 제목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도모한테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아무튼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왜 절충령이라고 봤냐면 단순히 이제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그렇게 많아진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결국에는 사법원의 해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5월 17일 이때가 국제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날인데 이때 딱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입법부가 개정을 해라. 다만 이제 입법권의 재량이라고 봐서 어떻게 바꿀지는 입법부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회에 공을 넘깁니다. 이때 당시 이제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생각보다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워낙 반대가 거셌고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세가 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을 수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18년에 대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자. 그리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성평등 교육은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하자. 이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국민투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 있는 진보정당 중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요. 거기 있던 이제 정치인이 그러면 우리도 반대의 내용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투표에 5가지 요구안, 그러니까 2개는 혼인평등을 긍정하는 안, 3개는 반대하는 안이 올라옵니다. 굉장한 싸움이 붙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각계각층에 이제 캠페이너들을 보내고 교육을 하고 집회를 열고 이런 과정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생생한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휴가를 내고 언제 집회에 와주세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공지를 뿌리는가 하면요. 90이 넘은 이제 성소수자 손녀를 둔 할머니를 버스 광고 같은 데 출연을 시켜요. 신문 광고에. 그래가지고 나는 손녀가 주는 국수를 먹어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광고를 싣기도 하고요. 굉장히 전방위적인 이제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펼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투표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성평등 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중론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2년 안에 어쨌거나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고민에 빠집니다. 맨 처음에는 민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혼인평등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민투표를 거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결과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건 좀 웃긴데 반대하는 쪽이긴 한데 제안을 합니다. 2년 안에 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동성 반려자 특별법 같은 것을 제안을 해요. 혼인이 아닌 관계로 하자. 그 아까 독일처럼 독일처럼 그렇죠. 처음에 독일에서 도입했던 법처럼 그래서 반려자로 하자. 독일의 모델을 실제로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자로 하고 뭐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자. 대신 혼인이라는 개념은 절대 쓸 수 없고 결혼이란 말은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식의 강경한 이제 입장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독일 행정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행정부의 이제 권한인데 고민을 합니다. 민진당 정부가 고민을 한 결과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판례 번호로 법 이름을 만들어요. 굉장히 중립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지 않지요. 근데 이제 그 법 같은 것들을 일종의 준용을 해서 이제 이 법에 의하면 뭐 호적관리소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중재안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이것이 후퇴될 위기에 여러 번 놓이게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당에서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에 찬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사실 반대해야 좀 그쵸.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김상욱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예시가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상욱 의원이 혹시 듣고 계시면 울산에서 만나요. 김상욱 의원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것도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좌우를 가로지르는 사례가 돼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원에 통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안이 굉장히 좀 양쪽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운동이 원한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나름의 이제 입법원이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법안 심사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조항을 하나하나씩 표결합니다. 1조 찬성하시는 분 몇 명, 반대하시는 몇 명, 2조 해서 법을 끝까지 해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그 입법원 앞에서 국민들이 전광판으로 지켜봅니다. 재밌겠다. 네. 근데 그러면 반대가 많은 조항은 실시간으로 삭제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어떤 긴장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꼭 대만 이 혼인평등의 순간들은 굉장히 웃긴 게 비가 막 오다가 그게 뭐가 통과가 되잖아요.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도 믿을 수 없는 어떤 서사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 큰 무지개가 어떤 이 대만의 인권을 비추고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계속 부여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사실 혼인평등이 법제화되고 나서 우리는 대만 인권 선진국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또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국인과는 결혼이 안 됐거든요. 처음 통과된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홍콩, 마카오인과도 결혼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차차차차 해결이 됐고요. 입양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대만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와 사법과 사회운동이 적절히 조화로운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입법원 로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캠페인, 뭐 광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집회 진행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역량을 갖춘 사회운동의 존재가 없었다고 하면 특히 그리고 이 사회운동을 진행한 주체들이 평균 한 만 25세? 굉장히 젊은 축의 활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크빅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예를 들면 2시까지 점심을 안 먹고 막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2시에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모여있던 어떤 군집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발산했던 에너지들 그리고 모아냈던 시민들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대만의 사례를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굉장히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례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만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요 법안과 관련된 논쟁 되기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이제
스터디 투어여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제출하면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좋은 학교다. 기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만 간다고 이제 내고 3곳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당시 막 라이징 하고 있었던 시대영량이라는 이제 진보정당. 맞아요. 다른 하나가 이제 동물권 관련된 이제 단체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거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반려맹이라고 하는 혼인평등 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사회단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려맹 사무실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무실이 진짜, 뭐, 약간 딴 얘기지만, 이제 상가 건물 같은데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허름하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야, 여기 도대체 이런데 사무실하고 드르륵 하고 이제 열면은 똑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랑 똑같아. 가면은 널브러져서 자는 사람 있고, 라꾸라꾸 있고, 한쪽 방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컴퓨터 다 쳐다보고 있고, 아무도 우리를 맞이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반려맹 굿즈들이 한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굿즈들 옆에 이제 대표분이 이렇게 스스로 나와가지고, 막 이제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혼인평등의 과제로 접근해서 보편권으로서의 혼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성소수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혼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권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넓혀가면서 혼인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권리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인상이 되게 깊었고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버스에서 그 반려맹 광고를 본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만큼 이 이슈가 혼인평등에 대한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무슨 박찬호 마냥 제가 LA에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봤네요, 한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정치 지형의 차이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민진당을 한국의 민주당에 비유하고 국민당을 한국의 국민의힘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 대체로. 양당제니까, 거기도. 근데 그래서 보면 한국의 민주당은 사실 그런 걸 받을 의지가 없을 뿐더러 구조적으로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정당이잖아요. 지금의 민주당은 최소한. 근데 이제 어쨌든 양대 주류 정당 중에 하나인 정당이 그걸 받아 안아서 입법화까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정치 질서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 항상 그래서 보면서. 근데 그거는 대만적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국내 정치에서도 그게 작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진당이 이 법안을 왜 발의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공과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대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네. 예. 그때 시대영양 가서도 놀랬던 게 이게 진짜 대만의 이 정치 지형의 구조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는데 시대영양이라고 하면은 약간 정의당 느낌을 생각하잖아요. 색깔도 노란색이고. 그런 느낌 받잖아요. 네. 제가 그때 거기 국제연대 담당자랑 만나가지고 막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 그런 논쟁 당내에서 없냐. 당이 어쨌든 커지다 보면은 한국의 진보정당들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국가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변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시장적인 어떤 고민들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 뭐라 얘기했냐면 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되고 훨씬 더 중국과도 독립해야 되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해외 대기업들이 이곳에 유치되기 시작하면 대만 훨씬 더 발전할 거다. 애플, 삼성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 느낌에는 진보 정당이 아니거든 그러면. 네, 그렇지.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그 나라의 정치적 지형일 수 있고 민진당 얘기로 다시 돌아서 민진당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동성혼 법제화를 혼인평등법을 발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중국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의 구호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특별법 제정 논쟁 과정에서 그런 피켓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본 구호인데 혼인의 일국양제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네. 그래서 맞네. 이게 굉장히 대만 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관통하는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슬로건이네요, 진짜로. 좋은 슬로건이기도 하면서 중국과 구분짓기가 되게 중요하다. 네. 아무튼 관통하는 문장이다. 그러네요. 근데 뭐 좀 유기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자면 약간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진보 정당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 역량보다 훨씬 오래된 진보 정당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근데 사실 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대본을 준비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사실 과거에 동성애 법제와 공동발의 불참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당시 또 당직자셨잖아요. 당시엔 당직자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아니었고. 네, 그때는- 명확히 밝힙니다. 당직자가 아니었고요. 그때라고 하는 게 사실 최근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게 2년 됐나? 2년? 그러니까. 네, 2003년 사례입니다. 2023년. 23년 죄송해요. 그렇죠. 너무 옛날 자료를 많이 봐가지고 23년입니다. 1기 통연정의당 대변인이셨고 맞아요. 그 시점은 2기잖아요. 그렇네. 이기고 사실은 그때 이제 사고가 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네, 청년 네, 네. 정의당. 청년 정치의 부재가 낳은 어떤 아픔이 아닐까. 아, 그렇게도 볼 수 음. 있을까? 근데 아니요, 사실 아픔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때 이제 류호정 의원이랑 장영 의원은 동참을 했어요. 찬성을 했죠. 아픔은 그쵸. 아니죠. 발의를 그냥 했죠. 그렇게 생각이라도 해야. 맞아.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그 불참이 사실은 뭐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라든가 진보 정당 내에서도 되게 많은 논쟁을 빚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맞아요. 소식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때 가셨었나요? 그때 항의 방문도 갔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정확히 말하면 항의 방문은 아니었고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 비공식 간담회. 네네. 그래서 당내 성소수자 부문과 심상정 의원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고요. 비공개 간담회? 네. 비공개 간담회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러니까 기초 사실을 다시 정리하면 심상정 의원이 당시 정의당이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생활동반자법과 이제 비혼 출산 지원법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인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에 불참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논란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단위에서 간담회를 요구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주된 말씀은 동성결혼에 당연히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구 표심에 굴복했다는 것도 낭설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굴복했을 것이라면 진즉 굴복했을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정치해오지 않았다. 다만 민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옳은가 내지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이견 내지는 고민이 있어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에 불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시 이제 간담회 개개별 구성원들의 이야기까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불참할 수 있느냐. 불참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동발에 일단 참여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먼저 제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울분에 찬 반응들이 나왔고요. 그건 사실 당사자성을 고려할 때 좀 예견되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뭐 동지들 의견을 잘 들었다. 이렇게 하고 간담회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듣기만 했다? 나중에 사과도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뭐 이럴 줄 몰랐다. 아,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공동발의에 참여할 걸 그랬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했습니다. 하시긴 했어요. 하던데.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언적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동성애 법제화를 공동 발의한다는 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훨씬 큰 것인데, 왜냐면 그게 통과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심상정 의원의 그 당시의 선택이 뭐랄까 그 민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논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이 좀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심상정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의 어느 정도 기대치가 여러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태에서 느낀 것은 이 사회운동과 부문정치가 정말 긴밀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양자가 이 원내 의원실들과도 긴밀하지 못했구나.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고민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탓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같이 일했던 성소수자 정치인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했던 정치인에게 충분히 의견을 구하고 사실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럴 만한 어떤 품을 내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반성을 많이 했었고요.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중과 사회운동은 받아들이는 면에서 그런 강론의 측면보다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결론과 대의 측면을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맨 처음 떠올려 볼 수 있는 추측은 어쨌든 이제 지역구 선거
그때 총선은 매우 척박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23년도까지는 그래도 심상정은 아직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는 추측은 지역구 선거가 매우 불안정해지니까 논란될 수 있는 거를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냐. 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했는데 그랬을 것 같았으면은 내가 진작에 사실 굴복했겠지 왜 그러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그 시절에 심상정 의원은 잘 나가던 심상정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전제는 2023년도, 24년도에 우리의 정세가 매우 나쁜 과정이 분명히 조건으로서 존재했다.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구심들도 나오는 거예요. 심상정이 지역구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지역구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근데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두 번째 부분이 더 납득이 안 되는데 민법에 넣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열매여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질문 던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랜 운동 안에서의 논쟁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그쵸. 실제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오랜 운동 안에서의 논쟁 중에 하나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네. 왜 그러시는 거지? 이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막 결혼 제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갖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게 현 시대에 아직도 보편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결혼 제도의 형해와 해체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중간 단계로 설정해야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유효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심상정 의원이 했던 대답, 변명은 사실 너무 변명 같았다. 저 그런 생각은 들죠.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듦에도 그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의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논쟁 지점을 닫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뭐 이유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모든 이런 이 말씀들이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심상정은 않아. 이제 더러운 부패 정치인이다. 아니 잠깐 그거는 아닙니다. 조크입니다. 네. 무슨 그런 말. 아니 근데 저는 심상정 의원을 정말 이제 진보 정치의 중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심상정 의원이 다른 그냥 정치인이었으면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 18년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17년 대선 때 향해서 했던 1분 발언, 그 1분 발언을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다음번 이 청사진을 제시해준 후보기 때문에 모두가 그때 그만큼 이제 울분에도 차고 어떻게 심상정이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지막으로 드는 이 의문인 거예요. 그런 정치인으로 남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지역구 선거 중요한 거 맞아요. 지역구에서 재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3선, 4선이었나요? 그때 4선 도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한데 진보 정치에 정말 이 상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모든 걸 포기하는 시점이었던 걸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그쵸. 그래서 뭔가 어쨌든 지금은 심상정 의원은 은퇴하셨잖아요. 네. 정계를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뭐 변명 내지는 과오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심상정을 제대로 평가하는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히 교훈으로 많이 남겨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딴 얘기를 하고 싶어졌는데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갑자기 심상정 의원의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아서 네. 이게 당사자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당사자가 있는 문제여서 저는 지금 만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다. 아, 누가 대변인 아니랄까봐 이렇게 대변인 같은 워딩을 쓰시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오승재 필자님은 지금 파트너가 있으시잖아요. 네. 혼인 관계라고 규정하지 않으세요? 두 분은 서로를? 저희는 사실혼 관계죠. 그래, 오케이. 사실혼 관계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의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은 아니고 뭐 그걸 이제 목표로 하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그건 사실 요새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층적인 고민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제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또 뭐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막연하게라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높은 확률로 제가 파트너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왜? 네. 허허, 그렇구만. 제가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서 좀 그래서 당황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사실혼으로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마치 이러면 사실혼이 뭔가 꾸며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이제 혼인에 준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는 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저는 결혼을 한다라고 결심을 하면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파트너한테는 회사에 결혼휴가도 내라고 하고 다 할 거거든요. 혼인신고도 하고.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건 물론 혼인평등소송이 이번에 잘 돼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좌절된다면 다음 원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좀 유보해두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삶을 운동으로 살아야 사실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성소수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삶 자체가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자체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내가 기회를 만들겠다. 사실 이런 차원이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결혼에 대해서 그런 좀 다층적인 고민이 있고요. 사실혼 관계 정도로 현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편집장님은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이요? 뭐 결혼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할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하고 싶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그런 정도의 생각인데 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뭐 만나봤을 때 그러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굳이 이제 뭐 결혼을 꼭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겠다. 그렇지. 결혼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게 되게 단호한 문제인 게 예를 들면 결혼이 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사람이 있고 없고 사람이 뭐 장동건이고 원빈이고 간에 그냥 안 한다예요. 네, 그래서 그쵸. 이게 좀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재현 위원장님 어때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생각에 혼란이 좀 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확고한 생각이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고 비혼을 지향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안정적인 미래상이라든지 안정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욕구가 이제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순간일 때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선택할 수 아니.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별로 크게 않죠.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혼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지만 심상정 의원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비혼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 있는 이 대상과 그런 이제 확신이 드는 파트너가 생기면 나는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건데 성소수자들에게는 그런 이 선택지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게 문제고 맞아요. 네. 그게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상정 의원님을 심상정 의원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절대로 저는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는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게 절대로 앞으로도 진보 정치의
혼선을 주면 안 된다. 혼인평등법 그리고 혼인평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해서 민법을 제외하는 어떤 이유와 사유로 절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너무 길어졌죠? 이번에 좀 할 얘기가 많았네. 어느덧 이 녹음 시간도 한 2시간이 지금 2시간 좀 넘었죠? 그쵸.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혼인평등법,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눴는데, 최근에 광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적 현안으로서도, 여러 지표들에서도 차별금지법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드라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드라마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지정생존자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한국판. 그게 100일 한국판은 안 봤고. 생존자인가? 한국판. 봤어요. 지진이 나오는 그거. 지진이 나오는. 제가 지진이 되게 좋아하는데. 100일 지정생존자일 거예요. 한국판 이름은. 거기에 차별금지법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네,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졌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차별금지법 하면 그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입장이 없든 간에 차별금지법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들도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찬성 여론들도 훨씬 많아지고 앞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특히 이번 이제 조기 대선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이후에는 지금 광장에서도 여러 이제 교회 세력들과 그리고 차별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해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한번 또 조명되고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새로운 이제 국가의 상이라고 하는 게 뭘지 약간은 조금 더 큰 단위의 주제들로 좀 가볼까 해요. 왜 다들 하시고 굉장히 네, 어려운 얘기? 과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차별금지법 다음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이 쟁점이 될까요? 다음 대선이라 하면 이제 곧 열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지금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파면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열릴 수 조기 있는 대선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쟁점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같으면 사실 진보정당이 제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이제 소위 3파전이라고 해서 원내정당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미디어 영향력, 포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제기됐기 때문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사실 쟁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개신교 특히 극우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내란을 옹호하는 어떤 집단과 세력이 광장으로 나오고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이것과 결합한 후보가 이것을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어떤 매개로 쓰는 방식으로 해서 쟁점화시킬 수도 있겠다. 네. 해서 사실 뭐 이후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최근에 차별금지법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자를 좀 광범위하게 발송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그것 때문에 공격받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일 것이고 대응의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좀 앞쪽에 제기한 측면은 좀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뒤쪽의 측면으로 제기가 된다면 좀 심각한 사안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답변이 그닥 진보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극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주된 구호 중에 이제 막 한국을 막 동성애 독재 사회로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 입법되면 이제 동성애 천국이 된다 이런 구호들을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이런 세력들이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마냐랑 상관없이 프레임적으로 계속 그런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진보정당 후보, 뭐 아주 지금 원외정당인 진보정당의 후보만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모든 정당들이 그 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명시적으로 그 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도가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갈짓자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 더더욱이 그런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도영 편집장이 말씀하신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고 다음번 대통령 사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후보일 거라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역동성이 또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그렇다고 원내에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진보정당이 있느냐? 있죠.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당들이 있지만 그 정당들이 민주당의 지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평가가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까지도 민주당과 함께 이제 연대전선을 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선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느냐 이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딜레마예요. 사회운동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당들에게 흡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당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법안을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는 정당들이 사실은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지금 치고 있는 원내에 있는 진보정당들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고 있는 일부 세력들. 그래서 좀 암담해요. 암담하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또 잠깐 이제 모습을 비추던데 이재명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최근에 보이면서 여러 이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게 연일 이제 뉴스에 나오던데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PC 어쩌고 한 거에 매몰돼서 뭐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거는 몰래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이건 들었고 확인을 못해서. 네. 다음에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전태일과 AI 고속도로의 만남인가 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전태일은 정말 안 만날 것 같은 눈치네요. 아니 전태일은 왜 자꾸 만남을 시키는 거야? 전태일은 근데 이 얘기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룰 건 아닌데 이 얘기가 결국에 뭐냐면 산업화와 민주화거든요. 옛날에 구도로 말하자면 중도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 박용진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탠스는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거예요. 이 정치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오른쪽도 필요하지만 왼쪽도 필요하다. 근데 과거에는 왼쪽을 본인이 담당한다는 이 포지셔닝보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오른쪽을 조금 더 담당해보겠다 이렇게 좀 포지셔닝 하는 것 같고 박용진 의원은 자기가 왼쪽을 조금 더 담당해볼까 이런 이제 고민을 최근에 하는 것 같거든요. 차별금지법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깐 들더라고요. 다음번 당내 경선이 되는데 그런데 뭐 그런 거 치고는 아까 뭐 제가 그러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이라면 이건 또 뭐 딴 얘기가 돼버렸네. 근데 아무튼 얘기가 갑자기 샜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이 정말 좋지는 않다.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제 얘기도 사실 그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서 뭔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은 보수화되는 양상, 보수화된 정치 지형의 양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원내에 있고 없고가 정말 차이가 있구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보당이 사실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사실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뭐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죠. 네, 그건 사실 저는 그게 가지고 있는 함의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혹은 반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의 자장에 갇힌 진보 정치는 추진할 수 없다를 되게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국제적 진보정당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또 필요한 이유가 자본에 독립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차별금지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 자본들, 특히 대기업들이. 근데 왜요? 지금 말씀드려볼까요? 아, 네네. 아, 제가 급하네요, 오늘 네. 좀. 왜냐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지적되던 문제들인데요. 차별금지법에 가장 민감해하는 주체들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고용 형태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성별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뭐 임신 여부나 출산이나 그리고 차별금지법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고용 노동이 한 파트예요. 그만큼 차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적 리스크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인권이 진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정 명령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기업이 가장 반대했던 것처럼 저는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법을 좌초시킴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성소수자를 대는 게 아주 간편하고 편한 거예요. 대충 이제 기업의 눈치를 봐서 못한다 이러면 뭔가 반발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그것에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모두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수단으로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곳이 전경련 같은 이제 대기업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그렇죠.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늘 똑같은 레퍼토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들보다도 실제로 더 파급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고용에 관한 측면, 물론 그 안에 성소수자 관련 문제들이 포섭되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사실 민주당이 눈치를 보고 있는 주체가 성소수자냐, 성소수자 눈치는 당연히 안 보고요. 그렇다고 보수 개신교 눈치를 너무 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정치적 지형상 극우 개신교는 어차피 민주당을 안 찍습니다. 지지 기반이 맞아요. 네, 맞아요. 지지 기반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후원을 할 것이냐 지지 대신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총선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눈치를 보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도 사실 재벌 대기업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차별금지법 역시 재계의 반대에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본으로부터 그나마 가장 독립된 독자적 진보정당이 있을 때 사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의 선봉에 설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자본의 가장 독립적인 입장일수록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원리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적 진보정당의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소중하고 계속 있었어야 하는데 원내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지금의 정치 지형상 교회가 너무 명확하게 편을 들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 하려고 하는 극우 세력들,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들 있잖아요. 네. 이미 명확하게 편을 들고 있는 이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서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한 게 딱 이 지점이에요. 민주당은 교회의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맞죠. 네. 여태까지 교회를 눈치 본 게 아니라 달래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진표 같은 사람이 그런 발언을 가끔씩 한 것이고. 맞아요. 그런 주자들이 있죠. 다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우리의 기반 세력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한테 사보타지만 안 하면 되는 정도로 관리를 한 거지. 네네네. 애초에 네. 교회가 기반 세력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못 다루냐,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보수적이냐, 그거는 자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자본과 관련된 어떤 이 인식적인 개선이 발생하면은 전경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좀 애매해. 한국에서의 자본은 교회랑 또 결탁이 되어 있어. 뭐 그렇죠.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기는 해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는 그냥 없어요. 간단하게 시장 논리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의 자본이 이 구속되어 있는 거는 또 교회라고 하는 문화적인 지평이 또 있어서 이게 복잡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우위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더 우위를 삼고 있는 거는
시장 경제와 자본인데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는 거죠. 성소수자와 관련된 여러 이제 법적 제도들과 틀들이 자본을 이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입증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은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는 자본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쵸. 나서가지고 설득하려는 동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수용하는 어떤 체계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전국이나 국민이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혼인평등을 이루려면 재계를 먼저 설득해야 된다. 재계에서 네, 소위 핑크머니라고 하죠. 핑크머니의 위력을 절감하잖아요. 그러면 혼인평등에 찬성하는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고요. 완전 동의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입장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도 그랬고요. 태국도 그랬고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 관광산업에 어마어마한 사실 자본이 투입되고 또 그걸로 수익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사실 의회나 어떤 이런 기관에서 고려할 때 배제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스갯소리로 차별금지법보다 혼인평등이 빠를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가 분명 자본과 결탁해 있고 어느 정도 자본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위 말하는 진짜 자본, 대기업의 어떤 벽 같은 것을 넘을 만큼 세력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만 두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자본이라는 축이 더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위에 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보 정치와 사회운동이 특히 뭐 재벌에 구걸하는 방식으로 혼인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고 차별금지법을 타협해서 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정부 때는 7가지인가 9가지인가 아무튼 사유를 빼고 그중에 당연히 성적 지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일 논란이 되는 어떤 2가지 영역 그런 고용이나 이런 성적 지향이나 이런 문제를 빼고 입법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 단호히 반대했었죠. 당연히. 네네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구조상 행정 세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속버스 당장 리프트 없는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 다닐 수 없다. 라는 결과가 차별금지법으로 도출이 된다면 사실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죠.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을 비용으로 여기는 이 사회문화가 어느 정도 불식되어야만 차별금지법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계속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차별과 관련해서 이것을 비용으로 여기는 사회를 넘어서서 이것을 권리로 여기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사회운동이 어떤 이런 경험 나누기를 고민하고 진보 정치는 이 경험을 어떻게 길어 올려서 제도화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단순히 차별 나빠요, 평등 좋아요 이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산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핑크워싱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예를 들면 뭐 그 재계 그러니까 뭐 이건 반농담으로 뭐 하는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뭐 퀴어가 돈이 된다. 뭐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를 들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에 퀴어 퍼레이드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길리어드 뭐 초국적 제약회사라든가 혹은 뭐 좀 다른 맥락은 다르지만 미국 대사관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 대사관 이 어떤 퀴어 퍼레이드 부스로 참여한 것이 되게 논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별점 전선을 확실히 긋고 가지 않으면 향후에 성소수자 운동이라던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들이 오히려 더 힘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더 뭔가 진짜 자본화되고 진짜 기업화돼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만 머무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 인권이랑 진보 정치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 절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성소수자 인권이 매우 진일보하느냐. 성소수자의 삶이 어떤 권리가 더욱더 크게 보장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거든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계급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보 정치가 그리고 진보 정치 안에 있는 성소수자 정치가 좀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단순히 결혼의 인정인지 아니면 어떤 권리와 자유의 확대 그리고 보장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분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더 나은 어떤 더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예를 들면 민주당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그날이 온다. 저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는 있는데요. 그날이 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 성소수자 정치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 진보 정치에서.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어떤 또 사회 변화를 견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좀 고민들과 실천들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이 글을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도모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고 또 제가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독자적 진보 정치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지금 던질까 했는데 그거는 뭐 또 따로 얘기를 또 나눌 일이 있겠죠. 오늘 또 이 얘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짧게 한마디 하면 네.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완주하시라. 대선 출마를 그런 말씀을 해야 드립니다. 한다. 네. 양당 틈바구니 속에서 뭐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번에라고 못 버티겠습니까? 오승재 필자님은 대선 출마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 다른 이유가 된다. 없고요.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 사회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진보정당이 출마해서 본인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사실 대체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조금 다른 결의 얘기지만 이번에 어쨌든 대선 후보가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토론권이 있는 거잖아요. TV 토론회. 근데 저는 TV 토론회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이겠죠. 그리고 국힘에 이제 김문수나 오세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정의당 후보, 진보정당 후보 이렇게 4명일 텐데 저는 이재명의 왼쪽에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의 왼쪽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고 이재명의 어떤 정치 세력도 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나서 맞아요. 엄청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사실 있겠지만 또 막판에 대선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지금 입이 갑자기 근질근질한데 약간 자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네네.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재 필자님이 성소수자 진보 정치를 고민하는 마음을 글 곳곳에 담아주셨어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의 고민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한 감상이라는 표현 좀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소회를 담으면서도 그 글에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미처 이제 해결되지 않고 매우 꼬여있고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가능성을 받고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조금은 이제 담으셨다. 저는 요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오승재 필자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도모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가 이제 글에서는 정확하게 담지는 못했지만 하고 싶은 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도 좋고 뭐 여러 마디도 괜찮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 글을 보내면서 네. 일기장을 보내는 느낌이었는데요. 무언가 들킨 것 같고 그러면서도 아주 내밀한 부분을 내어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부끄럽지만 내어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가 계속 후퇴하는 것 같아도 저는 어떠한 임계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중이 끌는 임계점과 사회운동이나 진보정치가 끌는 임계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1도만 더 버티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도만 먼저 알아차리고 1도 더 버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언젠가 이런 식으로 보수 양당이 계속 후퇴하고 무언가 권리를 축소시키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후퇴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는 결국에 그 임계점이 머지않은 시간에 다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때 마땅히 끌어올라야 할 때 끌어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끌어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단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진보정치, 특히 독자적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이 도모 뒷담화 끝까지 들어주신 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가올 뭐 대선이나 출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뭐 당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지만 뭐 안 따르면 어쩔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네, 감상에 젖어서 아무튼 저는 그 임계점을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야말로 동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동지가 함께 되어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승재 필자님을 모시고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네. 마치기 전에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도모에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 뭐 이런 얘기였구나 또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있겠죠.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오승재 필자님이 나의 일기장을 내놓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기사를 보면 아십니다. 사실 저는 기사 봤는데도 왜 일기장이라고 얘기하셨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네네. 하지만 기사를 보면은 또 이 도모 뒷담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아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자꾸 기사 보라고 하세요? 방송 재밌게 그냥 하시면 되지. 사실 저희 컨셉이 그 기사에 뒷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컨셉에 대한 고민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데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꿀팁을 좀 드리자면 기사를 미리 읽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재밌고요. 안 읽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방송 한번 듣고 나서 기사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꿀팁입니다. 저 혼자만의 꿀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화부터 도모 뒷담화는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반응들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례 정도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해봤는데, 좀 더 정형화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겠다. 아직까진 부족한 면들이 좀 많습니다만, 그 부족한 면들은 차차 좀 더 보강해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정규 일정을 좀 편성을 해서 정기적인 일정으로 꾸준히, 도모 이제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을 찾아뵙는 것으로, 말이 갑자기 뵙는 것으로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방송 편성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팟빵을 통해서 업데이트하게 될 예정이고요. 같은 방송을 유튜브로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얼굴이 나오는 유튜브 방송은 아니고 이 이제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도 앞으로 게시를 할 예정인데 많은 관심과 지지 혹은 비판 뭐든 환영입니다.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에 도모 필자를 모시고 듣는 뒷이야기, 도모 뒷담화 꼭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또 저희는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제는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면 마침 또 대선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주제는 당의 아주 중요한 간부님을 한 분 모시고, 제가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아직까지는 섭외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정의당의 아주 중요한 간부를 모시고 듣는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도모 뒷담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분은 도모에 글을 안 쓰셨기 때문에. 뭐 쓰라고 할까요? 하나? 이걸 쓰시라고? 위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네. 뭐 도모 뒷담화가 아니라 그냥 뒷담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마무리 인사도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그냥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